판사님, 제 딸은 제가 치매라고 주장합니다. 법정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딸 선미와 사위 경태가 건너편에서 저를 바라봤죠. 손녀 지우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달 전에 제 건물을 이미 제 이름에서 빼놨습니다. 저는 봉투를 꺼내 판사 앞에 놓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녹취록이 들어 있었죠. 딸과 사위가 건물 18억을 나누자고 말하는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긴 파일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노린 그 18억, 이제 이 사람들 손으로는 절대 못 갑니다. 선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경태는 당황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죠. 저는 예순을 앞둔 부산시장에서 평생을 일한 상인입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생선 손질하고 장부 정리하며 살았죠. 제가 어떻게 치매겠습니까? 판사가 서류를 넘기는 소리만 법정 안에 울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비로소 알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큰 배신을 당할 수 있는지를요. 그날도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 소리가 울리기 전에 저는 이미 일어나 있었죠. 30년을 이렇게 살다 보니 몸이 알아서 움직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옷을 갈아입고 부엌으로 향했어요. 창밖은 아직 깜깜했습니다. 부산 자갈치 시장으로 가는 길,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거리를 비추고 있었죠. 저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길을 얼마나 걸었을까? 수만 번은 걸었을 겁니다. 시장 입구에 도착했을 때 벌써 몇몇 상인들이 가게 문을 열고 있었어요. 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셔터를 올렸습니다. 철컥거리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깼죠. 생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좋은 냄새는 아니지만 저에겐 익숙한 냄새였어요. 이 냄새 속에서 저는 평생을 살았습니다. 남편 김병호가 떠난 지도 벌써 7년이 됐습니다. 가게 뒤편 남편이 앉아있던 자리를 보면 아직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저는 그 자리 앞에 잠시 섰습니다. 당신 잘 있지? 속삭이듯 말을 걸었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이 어딘가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다고 믿었어요. 우리는 1995년 이 자리에서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저 단둘이서 생선 노점을 시작했죠. 손님이 없어서 울었던 날도 있었고 너무 바빠서 밥 먹을 시간이 없던 날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악착같이 모아서 2005년에 드디어 건물을 샀어요. 부산 중구에 있는 3층짜리 꼬마 빌딩이었습니다. 1층은 상가, 2층과 3층은 원룸으로 만들었죠. 그때 건물 가격이 18억이었습니다. 대출도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피땀으로 일궈낸 건물이었죠. 저는 아침 준비를 마치고 가게 뒤편 작은 책상에 앉았습니다. 낡은 장부를 꺼냈어요. 저는 매일 이 장부를 봤습니다. 2층 201호 김영수 씨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만 원, 납부일 매월 5일. 2층 202호 박민지 씨 보증금 300만 원, 월세 45만 원, 납부일 매월 10일. 3층 303호 최진호 씨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만 원, 납부일 매월 20일. 저는 세입자 12명의 이름과 날짜를 전부 외우고 있었습니다. 손으로 장부를 넘기며 하나하나 확인했죠. 숫자 하나 틀린 게 없었어요. 치매라고요? 말도 안 됩니다. 저는 장부를 덮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들어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딸 선미와 사위 경태가 저를 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엄마 계세요? 둘째 아들 준석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경찰 제복을 입고 있었죠. 준석은 경남 김해 쪽 파출소에서 근무했습니다. 아이고, 준석아. 이 새벽에 웬일이고? 저는 반갑게 아들을 맞았습니다.
준석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엄마, 제가 요즘 업무 때문에 성년후견 관련 사건을 몇 건 봤거든요. 성년후견? 그게 뭔데?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준석이 진지한 표정으로 설명했어요. 엄마 같은 어르신들이 판단 능력이 떨어지면 가족이 법적으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예요. 근데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악용? 네. 멀쩡한 부모님을 치매라고 꾸며서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도 있어요. 준석의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런 자식들이 어디 있노? 엄마, 요즘 세상이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누가 그런 이야기 꺼내면 조심하세요. 준석은 그렇게 말하고 일어섰어요. 저는 멍하니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성년후견. 그 단어가 머릿속에 남았어요. 준석이 떠난 후 저는 다시 장부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죠. 오전 9시쯤 손녀 지우가 학교 가는 길에 들렀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지우는 밝게 웃으며 저에게 다가왔어요. 19살 대학교 1학년이었죠. 우리 지우 왔네. 아침은 먹었고? 네, 먹었어요. 근데 할머니, 저 오늘 친구들이랑 카페 가기로 했는데요. 그래, 용돈 줄까? 저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지우가 손을 내저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보다 할머니, 1층 상가 있잖아요. 거기 나중에 카페 차리면 대박일 것 같은데요? 카페? 네. 제가 나중에 물려받아서 거기 카페 차릴래요. 친구들한테도 자랑했어요. 우리 할머니 건물 주시라고. 지우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농담이었죠. 그냥 가볍게 던진 말이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우야, 건물은 할머니 거다. 알아요, 알아요. 농담이에요. 그럼 저 학교 가볼게요. 지우는 손을 흔들며 가게를 나갔습니다. 저는 지우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그냥 농담이었을까? 아니면 진심이 섞인 농담이었을까? 오후가 되자 시장이 북적였습니다. 저는 손님을 응대하며 하루를 보냈죠. 생선을 손질하고 계산하고 포장하는 일. 30년을 해온 일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시장 단골 아주머니 한 분이 다가왔어요. 말순 씨, 요즘 딸이 자주 오던데? 네, 가끔 오더라고요. 그 사위는 뭐 하는 사람이고? 보험 설계사 출신인데 지금은 자산관리 쪽 일한다 하더라고요.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 저번에 나한테도 재테크 세미나 간다고 자랑하던데. 조심해요. 요즘 그런 사람들이 노인네 돈 노린다 하더라. 아주머니의 말에 저는 웃어넘겼어요. 설마요. 내 딸인데.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준석의 말, 지우의 농담, 그리고 아주머니의 경고. 모든 게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저녁 7시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셔터를 내리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어둑어둑한 하늘에 별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남편 생각을 했어요. 당신, 내가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드는데,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겠노?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남편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말순아, 네 감이 틀린 적 없잖아. 조심해라. 저는 집에 도착해 문을 열었습니다. 텅 빈 집이었어요. 남편이 떠난 후 이 집은 늘 조용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장부를 다시 펼쳤어요. 세입자 명단, 월세 날짜, 보증금 내역. 모든 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틀린 게 없었어요. 저는 멀쩡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고 장부를 보고 숫자를 외우고 하루를 일했죠.
제가 왜 치매겠습니까? 하지만 준석의 말이 자꾸 떠올랐어요. 멀쩡한 부모님을 치매라고 꾸며서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내 딸이 그럴 리 없다고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이 커져갔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딸 선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 같이 드실래요? 경태도 오래간만에 엄마 뵙고 싶대요. 저는 기뻤습니다. 딸이 먼저 연락을 해오다니 반가운 일이었죠. 그래, 어디서 먹을까? 엄마,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제가 엄마 좋아하시는 갈치조림 만들어 놓을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옷장을 열었어요. 깨끗한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주름진 얼굴이 보였죠.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었어요. 저녁 6시 선민의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자 구수한 갈치조림 냄새가 났어요. 선미가 앞치마를 두른 채 나왔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사위 경태도 거실에서 일어나 저를 맞았죠. 어머니 오셨습니까? 편히 앉으세요. 경태는 예의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랬어요. 말투도 부드럽고 웃는 얼굴도 좋았죠.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이미 음식이 차려져 있었어요. 갈치조림, 된장찌개, 나물 반찬들. 선미가 정성껏 준비한 게 보였습니다. 엄마 드세요. 선미가 밥을 떠서 저에게 주었어요.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갈치가 부드럽게 입안에서 녹았죠. 맛있다. 우리 선미가 요리 솜씨가 늘었네. 엄마가 좋아하시니까 자주 해드려야죠. 선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유학교 이야기, 선미 회사 이야기, 경태 사업 이야기. 평범한 가족의 저녁 식사였습니다. 그런데 식사가 끝나고 차를 마실 때였어요. 경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요즘 노후 설계 세미나에 다녀오고 있거든요. 노후 설계?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물었어요. 네. 요즘은 어르신들 재산 관리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특히 어머니처럼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경태의 말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뭔가 준비된 말 같았어요. 어머니, 지금 건물 관리 혼자 다 하시잖아요. 월세 받고 세입자들 관리하고 힘드시지 않으세요? 아니, 괜찮다. 내가 할 수 있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선미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근데 이제는 좀 쉬셔야죠. 시장도 나가시고 건물 관리도 하시고 엄마 나이가 어떻게 되는데요? 아직 괜찮아. 나는 일하는 게 좋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딸과 사위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경태가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신탁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어머니 재산을 법인으로 모아서 관리하는 거죠. 그러면 세금도 줄고 관리도 수월합니다. 신탁? 저는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네. 그리고 혹시라도 어머니가 아프시거나 하면 누가 결정을 해야 하잖아요. 요즘은 성년후견이라는 제도도 있더라고요. 성년후견. 그 단어를 들은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준석이 했던 말이 떠올랐죠. 멀쩡한 부모님을 치매라고 꾸며서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성년후견이 뭔데? 경태가 설명했습니다. 어머니가 판단 능력이 떨어지시면 자식이 법적으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예요. 물론 지금 어머니는 멀쩡하시지만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죠. 선미가 저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우리가 엄마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미리미리 준비해 두자는 거예요. 엄마도 편하시고
우리도 안심하고 딸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왠지 그 손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엄마, 이제 시장 그만 나가세요. 우리 집으로 올라오세요. 1층에 방 하나 비워 놓을게요. 선미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다. 나는 시장이 좋다. 거기가 내 자리다. 엄마, 왜 그러세요? 우리가 모시겠다는데. 선미의 목소리에 약간 짜증이 섞였습니다. 경태가 다시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그럼 이렇게 하시죠. 일단 건물 관리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월세 받는 것도 세입자 관리하는 것도요. 어머니는 그냥 편히 지내시면 돼요. 아니다. 장부는 내가 본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경태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표정을 봤어요. 짜증이었을까요? 아니면 실망이었을까요? 순간적이었지만 확실히 봤습니다. 선미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우리가 엄마 위해서 하는 말인데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고집이 아니다. 나는 내 일을 내가 하고 싶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늦었다. 나 가봐야겠다. 엄마, 벌써요? 차라도 더 드시고 가세요. 선미가 말렸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다. 내일 새벽에 일찍 나가야 해. 현관문을 나서는데 뒤에서 경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세상이 어떤데요?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고 문을 닫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오늘 저녁 식사는 그냥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아파트 밖으로 나오니 찬바람이 불었어요. 저는 옷깃을 여미며 걸었습니다. 머릿속에서 경태의 말이 맴돌았죠. 신탁, 성년후견, 재산관리, 모두 저를 위한 말처럼 들렸지만 왠지 불안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불을 켰어요. 텅 빈 거실이 더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았어요. 당신 오늘 선민의 집에 갔다 왔는데 왠지 기분이 이상하네.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당신, 내가 예민한 거겠지? 애들이 날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내가 오해하는 거겠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오해가 아니라는 걸요. 다음 날 새벽 저는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시장으로 가는 길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저는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선미가 말했죠. 건물은 언젠가 우리 거라고.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경태는 성년후견을 준비하자고 했습니다. 제가 판단 능력이 떨어지면 자식이 재산을 관리한다고 했죠.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시장에 도착해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뒤편 책상에 앉아 장부를 펼쳤어요. 세입자 12명, 이름, 날짜, 금액, 모두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멀쩡했어요. 숫자도 잘 맞추고, 일도 잘하고, 생각도 또렷했습니다. 그런데 왜 경태는 자꾸 성년후견 이야기를 꺼낼까요? 저는 장부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아주머니들이 생선을 고르고 아저씨들이 상자를 나르고 손님들이 흥정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곳이 제 자리였어요. 30년을 이곳에서 살았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떠날 생각이 없었어요. 그날 오후 시장 복지센터 사회복지사 한 분이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말순 씨,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네, 잘 지냅니다. 복지사는 친절한 사람이었어요. 가끔 시장 어르신들 안부를 물으러 다녔죠. 말순 씨, 혹시 요즘 고민 있으세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성년후견이라는 거 아세요? 복지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왜요? 누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제 사위가요. 미리 준비하자고. 복지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말순 씨 조심하세요. 요즘 그거 악용하는 사람들 많아요. 악용요? 네. 멀쩡한 부모님을 치매라고 꾸며서 재산을 빼돌리는 거죠. 법적으로는 가족이 관리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들이 다 써버리는 거예요. 복지사의 말에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정말요? 네. 제가 본 사례만 해도 몇 건 있어요. 특히 건물 가지신 어르신들이 표적이 되기 쉬워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복지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말순 씨, 혹시 이상한 느낌 들면 바로 연락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복지사가 떠난 후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악용. 그 단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설마 제 딸이 저를 그렇게 볼까요? 설마 제 사위가 제 재산을 노릴까요? 하지만 오늘 저녁 식사 때 느꼈던 그 이상한 기분은 뭐였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모르겠어요.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제 재산을, 제 장부를, 제 삶을 아무에게도 넘겨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남편 사진 앞에 다시 앉았습니다. 당신, 내가 뭔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조심해야겠어.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을 적기 시작했죠. 선미와 경태가 했던 말, 복지사가 경고했던 말, 모두 기록했습니다. 언젠가 이 기록이 필요할지도 몰랐어요. 저는 노트를 덮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죠.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각오도 생겼어요. 제 삶은 제가 지키겠다고요. 그날 밤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새벽 배송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1층 가게로 내려가 정리를 해야 했죠.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가게 문을 열었어요. 불을 켜고 냉장고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아침 배송될 생선을 넣을 공간을 만들어야 했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위층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2층은 제 딸 선민애가 살고 있었습니다. 거실 바닥이 얇았는지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죠. 처음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가족들이 대화하는 소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귀를 기울였죠. 손녀 지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나 서울 캠퍼스 교환학생 가고 싶은데 돈 얼마나 들어? 선미가 대답했어요. 교환학생 비용이 1년에 3천만 원은 들걸. 근데 지우야, 그건 좀 무리다. 왜요? 우리 할머니 건물 있잖아요. 지우의 목소리에 불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경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야, 할머니 건물이 18억이야. 그거 빨리 우리 거 되면 좋겠지만 아직은 안 돼. 왜 안 돼요? 할머니가 우리한테 주시면 되잖아요. 지우가 투정하듯 말했습니다. 선미가 한숨을 쉬었어요. 지우야, 그래서 아빠가 방법 찾고 있잖아. 무슨 방법인데요? 할머니가 치매 진단 받으면 재산 관리는 자식들이 하는 거야.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치매 진단. 제가 치매라고요? 손에 들고 있던 생선 상자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위층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죠. 다행히 위층에서는 다시 대화를 이어갔어요. 경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깜빡하신다는 기록만 있으면 돼. 병원 진단서 받고 성년 의견 신청하면 끝이야. 그럼 건물은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건물은 일단 팔아야지. 18억이면 우리가 평생 안 굶어. 경태의 목소리가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것처럼요. 선미가 말했습니다. 지우야, 그럼 너 교환학생 갈 수 있어. 페라리는 무리지만 외제차 한 대쯤은 가능할지도 몰라.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제 딸이, 제 손녀가, 제 사위가 저를 치매라고 만들려 한다고요? 제 재산을 빼앗으려 한다고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냉장고 문을 잡았어요. 일어서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위층에서는 여전히 대화가 이어졌어요. 근데 엄마, 할머니가 순순히 따라올까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선미가 대답했어요. 걱정 마. 요양원 상담도 알아봤어. 할머니가 치매 판정 받으면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 요양원. 그 단어를 들은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를 요양원에 보내겠다고요? 건물을 빼앗고 저를 버리겠다고요?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가게 뒤편으로 가서 의자에 앉았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물 한 잔도 제대로 들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선미는 제가 배 아플 때 밤새 간호했던 딸이었습니다. 지우는 제가 손수 키운 손녀였죠. 경태는 항상 공손했던 사위였어요. 그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생각했다니.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30년을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시장 노점에서 시작해서 건물주가 됐죠. 그 건물이 제 자랑이었어요.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제 딸이 빼앗으려 한다고요.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위층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들렸죠. 화가 났습니다. 슬픔보다 분노가 먼저 올라왔어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떨리던 손이 점점 단단해졌죠. 아니에요.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녹음 기능을 찾았습니다. 요즘 스마트폰은 복잡했지만 시장 아주머니한테 배운 게 있었죠.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천장 쪽으로 핸드폰을 들었어요. 위층 소리가 희미하게라도 녹음되길 바랐습니다. 경태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몇 년 요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시면 자연스럽게 상속되는 거고. 선미가 맞장구 쳤습니다. 그래.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돼. 저는 녹음을 멈췄어요. 충분했습니다. 이 정도면 증거가 될 거예요. 하지만 증거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더 많은 걸 준비해야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남편 사진 앞에 앉았어요. 당신 봤지? 우리 딸이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진 속 남편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당신, 내가 뭘 잘못했노? 애들 키우느라 악착같이 일했는데. 건물도 애들 주려고 산 거 아니었나? 하지만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울기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싸워야 했어요. 다음 날 새벽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시장으로 가는 길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저는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선미와 경태가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저도 계획을 세워야 했죠.
시장에 도착해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준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준석아, 엄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이 시간에 전화하시면 놀라잖아요. 준석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웠습니다. 준석아, 엄마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오늘 시간 되면 좀 들러라. 엄마, 무슨 일인데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누나가 엄마를 치매로 만들려 하더라. 전화기 너머로 준석이 숨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오전 10시쯤 준석이 가게로 왔습니다. 경찰 제복을 입고 있었지만 표정은 심각했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저는 어젯밤 일을 설명했습니다. 위층에서 들은 대화, 녹음한 파일, 모든 걸 말했죠. 준석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누나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그래. 엄마 귀로 직접 들었다. 준석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엄마, 이거 그냥 두면 안 됩니다. 누나가 정말로 성년의견 신청하면 엄마 재산이 위험해요. 나도 안다. 그래서 니한테 전화한 거다. 준석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엄마, 녹음만으로는 부족해요. 엄마가 멀쩡하다는 기록도 필요합니다. 기록? 네. 엄마가 매일 뭘 하는지, 장부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다 적어두세요. 그리고 병원 가서 검진도 받으시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근데 준석아, 엄마가 혼자서 할 수 있을까? 준석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혼자 아니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변호사도 찾아봐야 해요. 변호사? 네. 이런 일은 법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변호사라니. 제 인생에서 변호사를 만날 일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준석이 떠난 후 저는 노트를 꺼냈어요. 그리고 어제부터 오늘까지 있었던 일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선미와 경태의 대화, 지우의 말 모두 빠짐없이 적었죠. 오후가 되자 시장복지센터 사회복지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말순 씨, 어제 제가 드린 말 기억하세요? 네, 기억합니다. 복지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무슨 일 있으셨어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제 딸이요. 절 치매로 만들려는 것 같아요. 복지사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확실해요? 네.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복지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말순 씨, 제가 아는 변호사 한 분 있어요. 이런 사건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에요. 연락처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저는 복지사가 준 명함을 받았어요. 명함에는 변호사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오말순이라고 합니다. 복지센터에서 소개받았는데요. 변호사는 친절한 목소리였어요. 네, 말씀하세요. 무슨 일이신가요? 저는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미와 경태의 계획, 어젯밤 들은 대화, 녹음 파일까지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오말순 씨, 이번 주 금요일에 제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직접 뵙고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남편 사진을 바라봤어요. 당신, 내가 이제 뭔가 해야겠어.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마음을 먹었어요. 싸우겠다고. 제 삶을, 제 재산을, 제 존엄을 지키겠다고요. 딸이든 누구든 저를 함부로 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예순을 앞둔 나이였지만 아직 멀쩡했어요. 새벽에 일어나고 장부를 보고 일을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왜 치매겠습니까?
저는 노트를 덮고 불을 껐어요. 어둠 속에서 결심했습니다. 이 싸움 제가 이기겠다고요. 금요일이 됐습니다. 저는 변호사 사무실로 가는 버스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부산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졌죠. 변호사 사무실은 서면 쪽에 있었습니다. 건물 3층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40대로 보이는 여자 변호사가 저를 맞았습니다. 오말순 씨 맞으시죠? 앉으세요. 변호사는 부드러운 목소리였어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전화로 대략 들었습니다. 녹음 파일 있으시다고요? 네, 여기 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경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할머니가 치매 진단받으면 재산 관리는 자식들이 하는 거야. 선미의 목소리도 들렸죠. 몇 년 요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시면 자연스럽게 상속되는 거고,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오말순 씨,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부족하다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성년후견 제도는 법적으로 복잡합니다. 따님이 정말로 신청하면 법원에서 신문을 해요. 그때 오말순 씨가 멀쩡하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저는 멀쩡합니다. 매일 시장 나가고 장부도 보고 저도 압니다. 하지만 법원은 서류와 증거를 봐요. 그러니 준비를 해야 해요. 변호사가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첫째, 병원 가서 정신과 검진 받으세요. 치매가 아니라는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둘째, 매일 일지를 쓰세요. 오늘 뭘 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다 기록하세요. 알겠습니다. 셋째, 재산을 보호할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성년후견이 받아들여지면 따님이 재산을 관리하게 돼요. 변호사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제 건물을 빼앗긴다는 말입니까? 법적으로는 관리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말순 씨, 지금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있어요. 뭡니까? 하나는 신탁입니다. 건물을 신탁회사나 재단에 맡기는 거예요. 그럼 따님이 손댈 수 없어요.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생전 증여예요.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미리 재산을 넘기는 거죠. 둘째 아들한테 주면 되겠네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하지만 조건을 달아야 해요. 오말순 씨가 살아계실 동안은 팔지 못하게, 그리고 생활비를 보내게끔요.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건물은 제 인생이었어요. 30년을 일궈낸 결과물이었죠. 그걸 남에게 넘긴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선미에게 빼앗기느니 차라리 제가 선택하는 게 나았어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변호사가 제 손을 잡았어요. 오말순 씨, 시간이 많지 않아요. 따님이 언제 신청할지 모릅니다. 빨리 준비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신탁, 생전 증여, 법원 신문, 모두 낯선 단어들이었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당신, 내가 큰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아. 건물을 준석이한테 넘겨야 될지도 몰라. 사진 속 남편은 조용히 저를 바라봤어요. 당신이라면 뭐라 했을까? 선미한테 주지 말라 하겠지?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이었어요. 선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왜? 엄마 병원 가셔야 할 것 같아서요.
요즘 자꾸 깜빡하시잖아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나는 안 깜빡한다. 엄마, 어제도 같은 말 3번 하셨어요. 저랑 경태가 다 들었어요. 선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나는 그런 적 없다. 엄마, 부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엄마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화가 났습니다. 선미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같은 말을 3번 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단골 아주머니 한 분이 다가왔어요. 말순 씨, 어제 네 딸이 여기 왔더라. 선미가요? 그래. 나한테 물어보더라. 말순 씨가 요즘 깜빡거리냐고.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뭐라 했어요? 내가 아니라 카더라. 말순 씨 멀쩡하다고. 근데 네 딸이 이상하더라. 자꾸 엄마가 치매 같다고 말하더라고. 아주머니의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선미가 증언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치매라는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었죠. 저는 가게로 돌아와 준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준석아, 네 누나가 시장 사람들한테 엄마 치매라고 말하고 다닌다. 준석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엄마, 이거 심각한데요. 누나가 증인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노? 엄마, 지금부터 엄마도 증거를 모으세요. 매일 뭘 했는지 적고 사진도 찍고 사람들이랑 대화한 것도 다 기록하세요. 알겠다. 그날부터 저는 바뀌었습니다. 피해자에서 관찰자가 됐어요. 기록자가 됐죠. 아침에 일어나면 시간을 적었습니다. 새벽 4시. 일어났다. 시장으로 갔다. 시장에서 누구를 만나면 사진을 찍었어요. 단골 손님들과 대화한 내용도 메모했습니다. 장부를 볼 때는 동영상을 찍었어요. 제가 세입자 이름과 날짜를 외우는 모습을 기록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선미와 경태가 시장으로 찾아왔어요. 엄마, 오늘 병원 가셔야 해요. 나는 안 간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경태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건강검진이에요. 나쁜 거 아니에요. 나는 멀쩡하다. 병원 갈 필요 없다. 선미가 짜증을 냈습니다. 엄마, 왜 이러세요? 우리가 엄마 위해서 하는 건데. 저는 가만히 선미를 바라봤어요. 선미야, 네가 시장 사람들한테 엄마 치매라고 말하고 다닌다며? 선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단골 아주머니가 다 얘기했다. 네가 엄마 깜빡거린다고 물어보고 다닌다며? 경태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오해예요. 우리는 그냥 걱정돼서. 걱정이 아니라 거짓말이지.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선미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엄마가 요즘 이상해요. 예전 같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이상한데? 자꾸 의심하시고 우리 말도 안 들으시고. 선미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섞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게 연기라는 걸요. 나는 멀쩡하다. 그리고 병원 안 간다. 저는 돌아섰습니다. 선미와 경태가 할 말을 잃은 듯 서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또다시 1층 가게에서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위층에서 다시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조용히 녹음기를 켰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녹음기였어요. 준석이 구해준 거였죠. 경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미야, 어머니가 우리를 의심하고 있어. 어떡해요? 이러다 계획이 틀어지면. 선미의 목소리가 불안했어요. 괜찮아. 우리한테 관찰 일지가 있잖아. 이웃 증언도 받고. 근데 시장 아주머니들이 엄마 편이에요. 증언 안 해줄 것 같은데. 그럼 다른 사람 찾으면 돼. 병원 기록도 만들고. 경태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병원 기록을 어떻게 만들어요?
병원 가서 치매 검사받게 하면 돼. 경계성 치매 정도는 나올 거야. 그럼 그걸로 후견인 신청할 수 있어요? 당연하지. 건물 18억, 예금 2억 5천, 월세까지 다 합치면 우리가 평생 안 굶어. 저는 녹음기를 껐습니다. 충분했어요. 이 정도면 증거가 됐습니다. 하지만 화가 났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평생 안 굶는다고요? 제 재산을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다음 날 병원에 갔어요. 정신과에서 치매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여러 질문을 했죠. 오늘이 며칠입니까? 2025년 3월 15일입니다. 대통령 이름이 뭡니까? 저는 정확하게 대답했어요. 손녀 이름은요? 박지우입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억력 검사해 볼게요. 제가 세 단어를 말하면 나중에 기억하세요. 비행기, 연필, 소나무. 검사가 끝나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오말순 씨, 전혀 문제 없으십니다. 치매가 아니에요. 진단서 받을 수 있습니까? 네, 발급해 드릴게요. 저는 진단서를 받아들고 병원을 나왔어요. 이제 제가 멀쩡하다는 증거가 생겼습니다. 그날 오후 복지센터 사회복지사를 다시 만났어요. 말순 씨,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변호사 만나고 병원도 갔습니다. 이제 증거를 모으고 있어요. 사회복지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말순 씨, 힘내세요. 제가 증인으로 설 수도 있어요. 고맙습니다.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선미는 저를 배신했지만 시장 사람들은 저를 믿어줬습니다. 복지사도 단골 아주머니들도 모두 제 편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적었어요. 병원 검사, 진단서, 복지사와의 대화, 모두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녹음 파일도 정리했어요. 첫 번째 파일, 선미와 경태가 건물을 나누자고 말하는 녹음. 두 번째 파일, 요양원에 보내고 상속받겠다는 녹음. 세 번째 파일, 병원 기록을 만들겠다는 녹음. 모두 증거였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고 남편 사진을 바라봤어요. 당신 봤지? 나도 이제 준비하고 있어. 사진 속 남편이 웃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이제 저는 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삶을, 제 재산을, 제 존엄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사람이었죠. 선미와 경태가 함정을 파고 있었지만 저도 준비하고 있었어요. 녹음 파일, 진단서, 일지, 증인들. 저는 모든 걸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건물을 지킬 거라고. 제 방식으로요. 선미가 성년 후견을 신청하기 전에 저는 먼저 움직일 겁니다. 건물을 신탁하고 준석에게 일부를 넘기고 제 삶을 제가 선택하겠다고요. 저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겁니다. 예순을 앞둔 나이지만 저는 아직 강했어요. 시장에서 30년을 버틴 사람이었습니다. 남편 없이도 혼자 건물을 관리한 사람이었죠. 제가 이렇게 쉽게 무너질 리 없었어요. 저는 노트를 덮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다짐했습니다. 이 싸움 제가 이길 거라고요. 일주일 후 저는 다시 변호사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놓여 있었어요. 신탁계약서, 생전증여계약서, 조건부 계약서, 낯선 문서들이었죠.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오말순 씨 결심하신 거죠? 네. 제 건물을 지키고 싶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럼 계획을 설명드릴게요. 건물 시가가 18억이라고 하셨죠? 네. 그럼 절반은 지역노인복지재단에 기부 신탁하고 나머지 절반은
둘째 아드님께 증여하는 겁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건물의 절반을 남에게 준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선미에게 빼앗기느니 제가 선택하는 게 나았어요. 조건을 달 수 있다고 하셨죠? 네. 둘째 아드님께 증여할 때 오말순 씨가 살아계실 동안은 건물을 팔지 못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월세 일부를 생활비로 보내게끔 계약서에 명시하면 됩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기부 신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역 노인 무료급식과 주거지원재단에 맡기는 거예요. 그럼 그 재단이 건물 관리를 하고 수익금으로 어르신들을 돕는 거죠.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일궈낸 건물이었어요. 그 건물로 어려운 어르신들을 도울 수 있다면 남편도 기뻐하지 않을까요?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미소 지었어요. 현명한 결정이세요. 이렇게 하면 따님이 손댈 수 없어요. 법적으로 이미 오말순 씨 재산이 아니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변호사님, 이거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빠를수록 좋아요. 따님이 성년후견 신청하기 전에 끝내야 해요. 변호사의 말에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럼 이번 주 안에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서류 준비하고 재단이랑 연락하고 등기까지 2주일이면 가능합니다. 저는 안도했어요. 그럼 빨리 진행해 주세요.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오말순 씨 둘째 아드님하고 먼저 상의하셔야 해요. 본인 동의가 필요하니까요. 알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애기하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버스를 탔어요. 창밖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선미는 제가 이렇게 움직일 줄 몰랐을 거예요. 저를 치매로 만들고 건물을 빼앗을 계획만 세우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날 저녁 준석을 집으로 불렀어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준석이 거실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차를 내왔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석아, 엄마가 결정한 게 있다. 무슨 결정이요? 건물을 니한테 절반 줄 거다. 준석의 눈이 커졌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네 누나가 건물 노리고 있잖아. 그래서 엄마가 먼저 정리하는 거다. 저는 변호사와 상의한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신탁, 생전 증여, 조건부 계약. 모든 걸 말했죠. 준석이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그럼 안 돼요. 그건 엄마 거예요. 이미 결정했다. 니한테 주는 게 맞다. 엄마, 저는 괜찮아요. 그냥 엄마가 가지고 계세요. 준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준석의 손을 잡았어요. 준석아, 엄마 말 들어라. 네 누나한테 빼앗기느니 니한테 주는 게 낫다. 그리고 조건이 있다. 무슨 조건이요? 엄마 살아있는 동안은 건물 팔지 마라. 그리고 월세 일부를 엄마한테 보내라. 준석이 눈물을 글썽였어요. 엄마, 당연하죠. 제가 엄마 모실게요. 니는 효자다. 그래서 엄마가 니한테 주는 거다. 저는 준석을 꽉 안았습니다. 30년을 일궈낸 건물이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준석이라면 믿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준비하고 재단과 연락했어요. 저는 은행에 가서 필요한 문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일주일이 정신없이 지나갔죠. 그러던 중 선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왜 전화 안 받으세요? 바빴다. 뭐가 바쁘세요? 시장 일만 하시는데. 선미의 목소리에 의심이 섞여 있었어요. 내일 하느라 바쁘다. 엄마, 병원은 가셨어요? 저번에 가자고 했잖아요. 나는 안 간다. 멀쩡한데 왜 가노? 선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우리가 걱정돼서 그러는 건데. 걱정은 무슨 걱정. 니는 내 건물만 노리제. 전화기 너머로 선미가 숨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다 안다. 네가 나를 치매로 만들려는 거. 요양원 보내려는 거. 엄마, 누가 그런 말 했어요? 그거 오해예요. 선미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오해가 아니다. 내가 다 들었다.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났지만 동시에 슬펐어요. 제 딸이었습니다. 제가 낳고 키운 딸이었죠. 그 딸이 저를 배신했어요. 그날 오후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말순 씨 서류 다 준비됐어요. 내일 재단 담당자 만나서 최종 계약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날 저는 재단 사무실로 갔어요. 깨끗한 사무실이었습니다. 벽에는 어르신들 사진이 걸려 있었죠. 재단 이사장이 저를 맞았습니다. 오말순 씨 오셨습니까? 앉으세요. 이사장은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오말순 씨께서 건물 지분을 기부하신다고요? 네. 9억 상당 지분을 맡기고 싶습니다. 이사장이 감사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 돈으로 많은 어르신들을 도울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무엇입니까?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제 이름으로 건물 일부를 관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월세 일부는 제 생활비로 받고 싶어요. 이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계약서에 명시하겠습니다. 서류에 서명을 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옳았어요. 재단 사무실을 나와 준석과 함께 등기소로 갔습니다. 준석 앞으로 나머지 지분을 이전하는 서류를 제출했어요.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준석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다. 이제 마음이 편하다.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일주일 후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건물 등기부등본을 받았어요. 제 이름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재단 이름과 준석 이름이 적혀 있었죠. 저는 그 서류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30년을 일궈낸 건물이었어요. 남편과 함께 만든 꿈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놓아줘야 했습니다. 제 방식으로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남편 사진 앞에 앉았어요. 당신, 내가 건물을 준석이한테 줬어. 그리고 절반은 어르신들 돕는 데 썼고,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당신도 이렇게 했겠지? 선미한테 빼앗기느니 우리가 선택하는 게 낫잖아. 저는 눈물을 닦았어요. 슬펐지만 동시에 후련했습니다. 이제 선미가 아무리 성년 의견을 신청해도 소용없었어요. 제 이름으로 된 재산이 없었으니까요. 며칠 후 선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건물 등기 이전했다며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래. 왜 그러셨어요? 우리한테 말도 없이? 말할 필요 없었다. 엄마, 그럼 우리는 어떡해요? 선미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니는 알아서 살아라. 나는 내 인생 살 거다.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죠. 선미는 제가 약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치매로 만들기 쉬운 노인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강했어요. 예순을 앞둔 나이였지만 저는 제 삶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를 펼쳤어요. 오늘까지의 모든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선미의 배신, 경태의 계획, 제가 준비한 증거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2025년 3월 건물 신탁 및 생전 증여 완료. 이제 제 재산은 제가 원하는 곳으로 갔다. 저는 노트를 덮고
남편 사진을 바라봤어요. 당신, 이제 선미가 뭘 하든 상관없어. 우리 건물은 지켰어. 사진 속 남편이 저를 격려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어요.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죠. 선미는 아마 화가 났을 거예요. 계획이 틀어졌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상관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움직였고 제가 이겼어요. 성년후견, 치매 진단, 요양원, 이제 그 무엇도 저를 위협할 수 없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재산이 없으니까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아침 다시 새벽 4시에 일어날 겁니다. 시장으로 나가고 생선을 손질하고 하루를 시작할 거예요. 제 일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는 마음이 가벼웠어요. 제 삶을 제 방식으로 지켜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시장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생선을 손질하고 손님을 맡고 하루를 보냈죠. 그런데 그날 오후였습니다. 선미와 경태가 함께 가게로 찾아왔어요. 얼굴에 억지 웃음을 띠고 있었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선미가 밝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무슨 일이고? 저는 생선을 손질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경태가 앞으로 나섰어요. 어머니, 저희가 효도 좀 하려고요. 이번에 일본이랑 제주도 가는 크루즈 여행 예약했어요. 크루즈? 저는 의아했습니다. 네. 사흘 동안 배 타고 여행하는 거예요. 엄마 스트레스도 풀고 오시라고요. 선미가 말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웃음이 나왔어요. 효도라니요. 제 건물을 빼앗으려던 사람들이 무슨 효도를 하겠습니까? 나는 바쁘다. 시장 일도 있고. 엄마, 사흘만이에요. 시장은 제가 단골 아주머니한테 부탁드릴게요. 선미가 다가왔습니다. 우리 가족끼리 오랜만에 여행 가요. 지우도 같이 가요. 저는 선미를 바라봤어요. 딸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어요. 뭔가 계획이 있었죠. 하지만 저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알겠다. 언제 가는데? 다음 주 금요일이요. 제가 짐 싸는 것도 도와드릴게요. 선미가 웃었습니다. 경태도 만족스러운 표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이 떠나고 저는 준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석아, 네 누나가 나를 크루즈 여행 보낸다는데. 엄마, 그거 수상한데요. 누나가 갑자기 왜요? 준석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웠습니다. 나도 안다. 분명히 뭔가 있을 거다. 엄마 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니다. 가야 한다. 얘들이 뭘 꾸미는지 봐야지.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크루즈 여행 전날 선미가 집으로 왔습니다. 엄마, 내일 출발하기 전에 병원 들러야 해요. 왜? 여행 전 건강검진이요. 크루즈 타려면 필요하대요. 선미가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알았어요. 이게 함정이라는 걸요. 알겠다. 가마. 다음 날 아침 병원에 갔습니다. 신경과였어요. 선미가 예약해둔 곳이었죠. 의사가 여러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입니까? 금요일입니다. 아침에 뭐 드셨어요? 밥이랑 김치찌개 먹었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대답했어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선미가 의사와 따로 이야기했어요. 저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선미가 나왔을 때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엄마, 끝났어요. 이제 여행 가요.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미가 받은 서류가 무엇인지 알았어요. 경계성 치매 소견서였을 겁니다. 부산항에서 크루즈선을 탔습니다. 큰 배였어요. 하얀 선체에 여러 층이 있었죠.
사람들이 북적였습니다. 지우가 신나서 뛰어다녔어요. 할머니, 여기 봐요. 수영장도 있어요. 그래, 좋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객실은 깨끗했어요. 창문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배가 출항하자 부산항이 점점 멀어졌어요. 저는 창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첫날 저녁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뷔페 식당이었어요. 음식이 많았죠. 선미와 경태는 친절했습니다. 제 접시에 음식을 담아주고 물을 따라주고 계속 웃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연기라는 걸요. 둘째 날 밤이었습니다. 배가 일본 후쿠오카에 정박했어요. 사람들이 내려서 구경을 했지만 저는 배에 남았습니다. 피곤하다고 핑계를 댔죠. 객실에서 쉬고 있는데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선미와 경태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문 쪽으로 다가갔어요. 여행 끝나면 바로 신청하는 거야. 경태의 목소리였습니다. 병원 서류는 받았어요. 경계성 치매 소견서요. 선미가 대답했어요. 좋아. 그럼 관찰 일지랑 같이 제출하면 돼. 근데 엄마가 건물 이전했잖아요. 그래도 신청할 수 있어요? 선미의 목소리가 불안했습니다. 할 수 있어. 어머니가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했다고 주장하면 돼. 그럼 계약 무효가 될 수도 있어. 경태의 말에 저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계약 무효라고요? 정말요? 그럼 건물 다시 우리 거 될 수 있어요? 가능성은 있어. 일단 후견인 지정되면 우리가 어머니 재산을 조사할 수 있거든. 그럼 빨리 해야겠네요. 응. 여행 끝나고 바로 법원에 신청서 넣을 거야. 두 사람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준비했는데 선미는 또 다른 방법을 찾았던 거예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셋째 날 배가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마지막 날이었어요. 오후에는 부산으로 돌아가는 일정이었죠. 점심 식사 후 지우가 술을 마셨습니다. 와인이었어요. 지우는 성인이었지만 술을 잘 못했습니다. 얼굴이 빨개지더니 말이 많아졌어요. 할머니, 제주도 예쁘죠? 그래, 예쁘다. 할머니, 저 나중에 건물 물려받으면요. 인스타그램에 올릴 거예요. 지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뭐라고? 1층 카페요. 제 이름으로 등기 올라오면 친구들한테 자랑할 거예요. 건물주 손녀라고요. 지우는 술에 취해 진심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선미가 황급히 지우를 말렸어요. 지우야, 그만해. 할머니 앞에서 무슨 소리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지우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지우야, 그 건물은 네 거 아니다. 왜요? 엄마가 나중에 우리 거 된다고 했어요. 지우가 툭 내뱉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선미뿐만 아니라 지우도 경태도 모두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는 객실로 가겠다. 엄마, 지우가 술 먹고 한 소리예요. 선미가 변명했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객실로 돌아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울었어요. 손녀까지 저를 이렇게 생각하다니. 하지만 울기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선미가 성년 의견 신청할 것 같습니다. 계약 무효 주장할 거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곧 답장이 왔습니다. 걱정 마세요. 계약은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말순 씨가 멀쩡하다는 증거가 있으니까요. 법원 신문 때 모든 걸 보여주시면 됩니다. 저는 안도했어요. 그날 저녁 배가 부산항에 도착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선미가 말했어요. 엄마, 다음 주에 중요한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인데? 법원에 가셔야 해요. 선미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법원? 네. 엄마 상태 확인하는 신문이에요. 우리가 같이 갈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다. 가마. 선미는 제가 순순히 따를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집에 도착해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당신, 드디어 그날이 왔어. 법원에서 얘들이랑 싸워야 해. 사진 속 남편이 저를 응원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녹음 파일, 병원 진단서, 일지, 증인 명단, 계약서. 모든 증거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선미는 제가 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치매 노인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저는 30년을 시장에서 버틴 상인이었습니다. 숫자에 강하고 기록에 철저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제 법정에서 모든 걸 보여줄 차례였습니다. 일주일 후 부산가정법원 신문 통지서가 도착했어요. 선미가 성년 의견을 신청했습니다. 저는 통지서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드디어 시작이구나. 준석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통지서 받으셨어요? 받았다. 엄마, 변호사님이랑 잘 준비하세요. 제가 증인으로 설 거예요. 고맙다, 준석아. 엄마, 우리가 이길 거예요. 준석의 목소리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부산 바다가 보였습니다. 잔잔한 바다였죠. 폭풍 전의 고요함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선미와 경태가 파놓은 함정을 저는 오히려 무기로 만들 겁니다. 법정에서 모든 진실을 드러낼 거예요. 그리고 제 삶을, 제 존엄을 끝까지 지켜낼 겁니다. 저는 예순을 앞둔 나이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신문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새벽 3시였죠.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옷을 골랐어요. 깨끗한 검은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남편 장례식 때 입었던 옷이었죠. 당신 오늘 법정 가요. 같이 가주라. 사진 속 남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침 9시 변호사와 함께 부산가정법원에 도착했어요. 하얀 건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죠. 신문실 앞에서 선미와 경태를 만났습니다. 지우도 함께 있었어요. 세 사람 모두 단정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선미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엄마 오셨네요. 왔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경태는 저를 보며 미소 지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신문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긴 테이블이 있었어요. 한쪽에는 판사가 앉아 있었고 양쪽으로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선미와 경태, 지우가 한쪽에 앉았어요. 저는 반대편에 앉았습니다. 옆에는 제 변호사가 있었죠.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김선미 씨가 어머니 오말순 씨에 대한 성년 의견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신청인 측 진술을 듣겠습니다. 선미가 일어났어요. 판사님, 저희 어머니는 요즘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셨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시고 약속도 자주 잊으십니다. 선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연기였죠. 경태가 서류를 제출했어요. 판사님, 여기 관찰 일지와 병원 소견서가 있습니다. 경계성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또한 어머니께서 최근 건물을 이전하셨는데
이는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경태가 말했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바라봤어요. 오말순 씨 따님 측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저는 멀쩡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따님이 재산 관리를 도와드리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판사님,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선미의 얼굴이 긴장으로 굳어졌어요. 먼저 이 녹음 파일을 들어주십시오. 변호사가 녹음기를 켰습니다. 경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건물 18억, 예금 2억 5천, 월세까지 다 합치면 우리가 평생 안 굶어. 선미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몇 년 요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시면 자연스럽게 상속되는 거고.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선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경태는 당황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판사가 인상을 찌푸렸어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제 딸과 사위가 저를 요양원에 보내고 제 재산을 나누려던 대화입니다. 제가 직접 녹음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변호사가 다음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판사님, 여기 관찰일지 날짜 조작 증거가 있습니다. 사위가 작성한 초안과 실제 제출한 일지의 날짜가 다릅니다. 판사가 서류를 비교하며 봤어요. 그리고 시장 상인분들의 증언서입니다. 오말순 씨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 일을 하고 장부를 정확하게 관리한다는 내용입니다. 복지센터 사회복지사도 증인석에 섰습니다. 저는 오말순 씨를 1년 넘게 봐왔습니다. 전혀 치매 증상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따님이 어머니를 치매라고 소문내고 다니셨어요. 선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건 오해예요. 판사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앉으십시오. 시장 단골 아주머니도 증언했습니다. 말순 씨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정신이 또렷한 분입니다. 딸이 저한테 와서 엄마가 깜빡거리냐고 물어봤는데 저는 아니라고 했어요.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차례였어요. 저는 일어나 판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판사님, 저는 여전히 새벽마다 일어나 시장에 나가고 세입자 이름과 전화번호와 월세 날까지 다 외우고 삽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노린 건 제 건강이 아니라 제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에 제 건물을 절반은 사회에, 절반은 둘째 아들에게 맡겼습니다. 저는 신탁계약서와 증여계약서를 제출했습니다. 제 재산은 이제 이 사람들 손으로는 절대 가지 않습니다. 선미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지우는 울고 있었습니다. 경태는 입술을 깨물며 바닥만 바라봤죠. 판사가 말했습니다. 성년의견 신청을 기각합니다. 오말순 씨는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선미와 경태를 바라봤어요. 위증 및 사기 미수 관련해서는 별도로 조사하겠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겼습니다. 준석이 달려와 저를 안았어요. 엄마, 수고하셨어요. 고맙다, 준석아.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선미는 저를 보지 않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경태와 지우도 마찬가지였죠.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슬펐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부산 외곽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20평대였습니다. 크지 않았지만 제게는 충분했죠. 창문으로 바다가 보였어요. 고요한 바다였습니다. 준석이 가끔 찾아왔어요.
월세 일부를 생활비로 보내줬습니다. 엄마, 편히 지내세요. 고맙다, 아들. 저는 더 이상 시장에 나가지 않았어요. 몸도 힘들었고, 이제는 쉬고 싶었습니다. 대신 복지재단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노후 재산 지키기라는 주제였어요. 어르신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미의 배신, 제가 준비한 것들, 법정에서의 승리. 모두 귀 기울여 들었어요.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가족이라고 다 믿으면 안 됩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할머니가 다가왔어요. 말순 씨, 용기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을 겪고 있거든요.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싸우세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창가에 앉았어요.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바다가 붉게 물들었죠. 저는 남편 사진을 꺼내봤어요. 당신, 우리 이겼어. 제 방식으로 살고 있어.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예순을 앞두고 비로소 제 이름으로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누가 대신 정하는 노후가 아니라 스스로 지키는 삶을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 삶의 주인입니다. 아무도 그걸 빼앗을 수 없어요. 저는 오늘도 제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로 누르실 수 있어요. 다음 이야기까지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